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학과학 교실에서, 지금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인 백세움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 어, 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연구실의 원천 기술 중 하나인 솜사탕 칩을 이용을 해서, 간암 환자율의 간암 조직을 이제 칩에다가 배양을 해서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하이폭식한 세포들을 이제 분류해내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기술들을 소개하기 앞서 저희 원천 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이제 타임라인은 이제 오버뷰로 보시면은 이제 솜사탕 기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떤 리버의 환경, 그래서 되게 이질성이 높다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세포가 많은 이런 헤테로제닉한 리버 캔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소개된 이제 산소 구배 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솜사탕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근한 물질이죠. 그래서 뭐 놀이동산이나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뭐 어디를 가면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근한 솜사탕을 보면서 이게 마치 모세혈관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솜사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이 실타래처럼 생겨 있는 이 구조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 같다라고 생각한 성학준 교수님께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학위 기간 동안 쭉 실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솜사탕 기계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됐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솜사탕 구조를 보면 사실 자세히 들여보다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현미경으로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어떤 다발성 구조가 굉장히 randomly dispersed,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몸에 어떤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apillary structure라 그러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capillary structure를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심장에서 유도된 어떤 arterial flow가 이런 각각의 조직에 되게 모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대사를 일으켜주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난 뒤에 세포가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발생하는 웨이스트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이제 베인으로 갖고 와서 폐나 다른 장기로 보내서 이렇게 대사하는 거를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혈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티슈와 다이렉트하게 컨택을 해서 내부에 퍼퓨전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줘서 어떤 우리의 몸의 순환계를 유지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이 저희 몸에 약 거의 한 40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를 다 컨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즉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세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디퓨전 캐릭터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옥시제네이션, 즉 메타볼리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포의 생장을 돕는 그런 기능을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저희 공학하는 사람들, 이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생체의 피지올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디퓨전 리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디퓨전 리밋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3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4차원 얘기하지만 3차원 공간 안에서, 어, 그 조직이 어떤 모세혈관과 컨택하는 그 레인지가 약 200 마이크로 이내에 있어야, 원활한 대사 작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리밋을 넘어가 버리면, 200 마이크로 이상 떨어진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한 영양분, 산소, 그다음에 그로스 팩터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세포의 캐릭터 형질이 변환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리미티드라는 이런 3차원 공간 안에 유효한 그런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3차원 공간 안에 모세혈관을 구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서는 어떤 올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이 사이즈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 기술이나 SI 웨이퍼 같은 그런 3D 프린팅, 그런 정교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마이크로 플루이드한 굉장히 작은 칩에서 세포들을 배양을 하면서 이게 마치 생체 올가노로 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진단 키트나 아니면은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걸 굉장히 우리 몸의 실제처럼 쉽게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엄청 거대한 그런 조직과 장기들을 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되게 심플리파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나 어떤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 같은 거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디퓨전 리밋을 떻게 극복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런 sacrificial fiber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솜사탕 기계에다가 이 피나이팜 솔루션을 안에 넣고 급격하게 회전을 시키면 이게 메탄올에 녹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은 이제 기화점이 낮으니까 그 밖에다가 냅두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증발을 해버리죠.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피나이팜이라는 고분자를 메탄올에 녹여서 솜사탕 기계에 넣고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 피나이팜을 왜 썼냐라고 물어보면 이 피나이팜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 트랜지션인데요. 이런 페이스 트랜지션이 어떤 거냐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이드로포빅한 그리고 하이드로필릭한 캐릭터를 동시에 갖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온도 감응성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32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 구조들이 패킹이 되면서 하이드로포빅한 형질을 가지게 되고, 이 32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조금 더 풀리면서, 물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물과 컨택점이 높아지면서 하이드로필릭한 캐릭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뭐 LCS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희생적 그 파이버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솜사탕처럼 뽑아내면 굉장히 랜덤리 디스퍼전하게 이 파이버가 제작이 됩니다. 그럼 마치 우리 캐필러리가 우리 조직의 어떤 어, 물론 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조절도 있고 컨트롤이 강하게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가 캐피러리 스트럭처와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어떤 디지즈 or 어떤 organ이 있으면 그런 모양에 맞춰서 3차원 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 PDMS 몰드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공간 안에다가 이런 파이버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타겟 그런 모세 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리스텔틱 펌프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우리 몸의 순환계를 이제 모사할 수 있는 퍼퓨전 시스템을 이 칩 안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우리 몸의 생체 내에 있는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모방을 하면서 3차원으로 조직을 안전하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칩을 하는 저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하이드로젤일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이런 이런 파이버를 어떻게 가둘까, 이런 솜사탕을 만들었는데, 얘를 어디다가 심어야지 세포들이 잘 자라고, 조직들이 잘 자라지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젤라틴 하이드로겔을 쓰게 됩니다. 이런 하이드로겔은 마치 우리 생체 내의 세포의 기질의 역할을 하면서 세포와 이런 티슈의 어떤 부착, 생장을 돕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체 적합한 소재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젤라틴 하이드로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젤라틴이 가지고 있는 라이신 아미닌, 그 다음에 글루타민에 있는 어떤 아민 그룹들을 이제 크로스 링킹을 하는 그런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이드로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숟가락에 뜬 것처럼 이렇게 하이드로겔이 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채널을 도입을 해주면
이런 모세혈관 구조를 가지는 하이드로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하이드로겔에 다시 스페로이드나 티슈를 같이 인베딩, 같이 섞어서 넣게 주면, 이런 모세혈관이 구조가 장착된 칩 안에, 어떤 우리가 배양하고 싶은, 세포, 어떤 스페로이드, 티슈들을, 이제, 인, 이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겐은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자체적으로도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파이버를 이렇게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따뜻한 이런 젤라틴 엔티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하이드로겐을 따뜻한 그 파이버에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이버는 현재 따뜻하니까 물에 녹지 않는 거죠. 하이드로포빅하니까. 그러놓고 이 크로스링킹, 이 젤레이션, 딱딱해지는 하이드로겔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버텨주다가 이제 하이드로겔이 만들어지면 차갑게 물에 녹여서 이 하이드로겔 안에 있는 수분을 통해서 이런 파이버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총 과정이 거의 뭐 금방 하면 샘플이 많으면 뭐 오래 걸리긴 하지만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 칩을 이렇게 저희가 퍼퓨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안에 넣게 되면 저희가 그 하이드로겔 3차원 구조 안에 구현된 그런 마이크로 채널 안으로 이렇게 비즈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3차원 공간 안에 이런 혈액이나 아니면 영양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채널 구조체를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좀,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맨 마지막 2024년에 나온 논문이지만, 이 기술은 2016년대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진짜 개발은 거의 14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어, 이제 미국에서 저희 교수님께서 어떤 솜사탕을 보면서 이게 모세혈관 같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이드로겔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배합하는 그런 기간을 오랜 동안 숙성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채널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 연구가 바로 조직의 재생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케미아, 인비보에서 그 하지 허혈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에 동맥을 묶어가지고, 그 티슈 전체가 이제 이스케믹 존을 만들어내면, 이제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 채널을 이렇게 던져 넣기만 하면, 이 마이크로 채널 구조체 안으로, 어떤 염증 반응을, M1 폴라리제이션을 통해서 엔지오제네시스가 유도가 되고, 그래서 이 괴사돼야 할 조직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그냥 단순한 마이크로 채널 안에 이제 뭘 해볼까라고 했을 때 한번 조직을 심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도 심어보고 스페로이드도 심어보고 오가노이드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어떤 자가 호르몬을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스페로이드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캔서 티슈 환자율의 환자 그 실제 티슈를 이제 안에 이제 장착해서 어떤 질환 모델, 그다음에 약물을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환자의 조직을 안에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산소 구배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 산소가 원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세포들,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들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내용을 이제 발표드리기 전에 어떤 그 이제 리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간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독특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은 이제 아트리얼 플로우를 받잖아요. 동맥혈을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 간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팬크레아스 아니면 스플린 어떤 가장 중요한 인테스틴 그러니까 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베인 혈류를 거의 75%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베인 공급에는 당연히 인테스틴에서 오니까 영양분은 많지만 산소가 굉장히 적은 단점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 25%는 이제 헤파틱 아터리 그 이제 대동맥에서 바로 공급되는 산소는 많지만 영양분은 적은 그런 공급을 받게 되고 이제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모든 대사된 이제
혈액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밖으로 서큘레이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독특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간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세포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지금 구조를 조금 더 아래 자세히 보시면 구조를 조금 더 아래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 바깥쪽에 이제 포탈 베인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안으로 이제 그 헤파토사이트라 그러죠. 간을 구성하는 기본 세포 아니면 쿠퍼셀드 같은 게 이걸 대사를 하면서 이제 그 센트럴 베인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간 조직 자체에 굉장히 그런 헤테로제닉한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포탈베인과 가까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은데 이게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뭐 글루코즈나 글라이콜리시스가 증가하는 거, 뭐 알부민 이런 간에서 대사되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는다, 구배를 갖는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제 간암이 처음에 딱 발병을 했을 때 여기서 존 1에서 발병되는 간암, 그 다음에 존 3에서 발병되는 간암의 특성이 다르다. 왜냐면 산소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칩을 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간암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다른 암 같은 경우는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째가지고 보기도 하고, 조직병리도 하고, 약간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간암 같은 경우는 딱 그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도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암이 생길 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조직들 다 무시하고 자기한테 그 혈액을 끌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동맥혈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암을 이렇게 영상의학적으로 보시는 이런 외과 선생님들이나 간암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간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팩터 중 하나가 아터리얼의 이낸싱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은 대부분 정맥혈을 받잖아요. 그런데 간암이 발견하면 동맥혈 공급을 받으니까 조영제, 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성분이 그 동맥혈을 딱 통과할 때 간암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 아터리 이쪽이 이제 대동맥이거든요. 대동맥이 이렇게 빛이 날 때 캔서가 빛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아 이건 가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무슨 바르셀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어디에 생겼니 뭐 몇 개니 이러면서 좀 더 그레이드 등급을 나눴지만 이렇게 간암을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우 그레이드 낮은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환자들이고 이렇게 조직이 딱 보통 한 개, 그리고 많아야 진짜 많아야 두 개인데 뭐 다른 조건들이 붙긴 하지만 보통 한 개의 그 간암을 가질 때 로우 그레이드라 그러고 이렇게 외과적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 아터리 컨트라스트, 즉 조영제를 딱 주입을 했을 때 30초 뒤에 이제 간암이 빛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조영제가 동맥혈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정맥혈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암 조직 주변 외에 그런 다른 정상 간 조직이 빛나는 그런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이런 패턴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거는 어떤 되게 이상한 환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HCC, 즉, 헤파토 셀러 칼시노마, 즉, 간암에 되게 이상한, 이레귤러한 그런 림라이크 이넨스먼트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면,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다 그 아트리얼 페이즈에서 찍은 MRI 사진인데, 분명 간암은 간암인데 이게 되게 바깥쪽, 이 종양의 바깥쪽에만 이렇게 빛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환자들이 로우 그레이드인 줄 알고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재발이 잦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환자들은 왜 재발이 되지? 라는 그런 의문심을 갖게 됐고 이런 사전 연구에서 보니까
얘네들의 히스톨로지를 보니 굉장히 재발을 유발할 수 있는 그암 줄기세포, 그다음에 어떤 프롤리퍼레이션, 인베이전이 굉장히 높은 환자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술하는 환자의 조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세포만을 우리가 표적을 해서 환자한테 그 페이션 세라피를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간암 조직도, 어떤 헤파틱 아터리, 그래, 포탈 베인으로부터 이제 듀얼 서플라이를 받게 되고, 이 비율이, 환자마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환자는 굉장히 이 아터리 공급을 받는 환자들은 노멀한 세포들이 많은데, 이제 아터리 플로어가 적게 되면 굉장히 저산소 환경에 빠지는 환자들이 많게 되고, 특히 IRE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더 많은 그 하이폭식한 세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약물 저항성이 낮고 재발이 잦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 조직을 받았던 어떤 환자분 중에서는 이렇게 전형적인 그 티피컬한 HCC에서는 이제 재발이 없었는데 이런 IRE 환자의 조직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향후 재발이 돼서 그 다음 치료인 테이스 수술을 받는 이런 테이스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라는 거는 이제 간암이 이제 그 아터리 공급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 아터리에다가 직접 이제 항암제를 찔러 넣어서 암을 죽이는 그런 시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RE 환자 같은 경우는 1차 테이스에서는 굉장히 그 좋아 보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테이스를 했을 때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다발성 간암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다발성 간암이 생기게 되면 수술은 할 수 없고 결국 이런 그냥 스탠다드 치료를 이제 받고 추적 관찰을 하다가 대부분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이폭식한 세포들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산소 구배, 간암의 환경을 모사한 산소 구배 칩을 이용을 해서 세포를 분리를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 사- 그 솜사탕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파이버를 이 산소 구배칩 안에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이 파이버의 어떤 그 양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버를 조금 넣은 하이드로겔 안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 모세혈관 구조체가 적어지니까 포로시티나 아니면 옥시젠 디퓨전이 감소를 하지만 이렇게 이 파이버를 다발성으로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산소 구배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그 칩을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왼쪽에는 정상 배지를 흘려주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산소를 뺀 배지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점점점 계속 배양을 하면 이 배지들이 이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조직이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 근데 반대쪽에는 계속해서 이런 저산소 상태가 공급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그 딱 산소 구배가 생기는 이런 그레디언트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보니 공교롭게도 이게 이 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산소 농도를 충족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의 아터리에서 공급되는 산소 농도는 약간 4.4에서 5.2, 그 다음에 포탈 베인에서 공급되는 거는 0.6에서 0.7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폭식한데, 이게 전부 이제 왼쪽에서 그 정상 배지를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이폭식한 배지를 공급되는 부분을 저희가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그레디언트하게 산소 농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칩 하나의 칩 안에서 간의 모든 그 환경을 모사할 수 있었다. 간이 가지고 있는 산소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환자 조직을 저희가 처음에는 한번 믹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환자 조직과 이런 IRE 환자 조직을 각각 다른 세포로 이제 세포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 칩 안에다가 넣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레디언트를 주게 되니까 점점 세포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IRE 환자니까 그럼 IRE 환자를 한번 넣어보자. IRE 환자를 넣었더니 이제 정말 7일차에서 이런 그 면역 염색된 걸 보시면 이 점점 그 더 하이폭식한 세포들이 하이폭시아 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칩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어떤 조직을 배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 개별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원하는 산소 농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플하게 한번 약물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그 간암에 스탠다드하게 치료하고 있는 소라페닉과 독스로비신을 이제 투여를 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제 탄소 구배를 통해서 세포를 7일 동안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좌우에 이제 산소 농도를 주었으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약물을 주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드러그 그레디언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지게,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를 보니까, 약물과 가까운 위쪽 부분에는 이제 세포들이 잘 죽는데, 먼 쪽에는 세포가 잘 죽지 않았고,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세포를 분리하고 나서는 이런 하이폭시아의 존에서 성장한 세포들은 이 약물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런 세포들만을 이제 우리가 떼가지고 뭐 RNA 시퀀싱을 하던 어떤 바이오마커를 찾던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에게 가장 재발하지 않을 그런 약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향후에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어, 최소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되게 조그맣게 조직을 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칩은 지금 요 그림만 보셔도 알겠지만 거의 한 1cm, 2cm 되는 좀 매시브한 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칩을 좀 최소화시켜서, 소형화시켜서, 그레디언트를 형성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이옵시만 하는 환자들도 이 칩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게 되고, 그 다음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간암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게 거의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소라페닙, 독소르비십, 렘바티닙, 뭐 아드리아마이신 요 정도 쓰는데 이게 대부분 뭐 요즘 뭐 폐암 뭐 아니면 갑상선암 이런 환자들은 되게 다양한 약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또 막 뭐 페이션 스페시픽 세라피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유전자 검사도 해가지고 이 환자는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으니까 어떤 타겟 세라피를 준다. 약간 간암에는 아직 그런 게 잘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 시스템을 확보를 했으니 우리가 이런 다양한 약물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이폭시아만 분리된 세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전적 발현, 요즘 유행하는 NGS,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마커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가지는 어떤 특이적인 그런 유전자를 저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향후는 이제 실제 환자들이 그냥 단순 수술, 그 다음에 테이스, 그 다음에 소라페니파다 연명 치료하는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술이나 바이옵시를 했으면 얻은 조직을 가지고 칩에다 배양을 하고 이 환자는 이런 약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으니 뭐 요런 세라피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재 그 세브란스 내과 의사 선생님인 우리 그 하현수 박사님, 현수 박사님께서 어떤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그다음에 실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같이 저와 연구를 하면서 같이 공동 일저자를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간담체외과 이제 조직을 담당해 주셔서 현재는 지금 딱 연수를 나가셨지만 이제 간담체외과에서 실제로 수술을 집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어떤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조직을 실제로 전달해 주신 한대훈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이 논문을 총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성학준 교수님 이렇게 감사한 세 분께서 저희 논문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자유롭게 뭐 채팅이나 아니면 보이스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